안녕하세요.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인 이동순 교수님이십니다. 이동순 교수님은 시인으로서 시집 개밥풀, 무르의 노래, 특히 강제 이주 열차 등 고려인 디아스포라에 관한 시집을 내셨습니다. 약자에 관한 문제, 디아스포라 난민에 관한 문제는 선생님 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미 그 전에 민족서사시 홍범도 5부작 10권의 서사시집을 쓰셨습니다. 이번에 내신 민족의 장군 홍범도 이 평전은 오래전부터 자료를 모아서 연구하신 결과물입니다. 우리에게 선생님이 큰 선물을 주셨죠. 그것은 시인 백석에 관한 연구입니다. 선생님은 시인 백석 시전집을 가장 먼저 내셨어요. 저도 이 시전집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선생님의 백석에 관한 연구는 오명 출판에서 나온 잃어버린 문학사의 복원과 현장 제2부에 백석에 관한 모든 연구가 이 책에 모여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선생님은 근대 대중가요사도 연구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잊혀진 꼭 기억해야 할 노래, 또 가수, 그분들을 위한 노래비도 전국 여러 곳에 세우셨습니다. 오늘은 특히 민족의 장군 홍범도 평전을 어떻게 쓰셨는지 그 창작 과정과 연구하면서 얻으신 여러 정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습니다.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을 우리 이 김은교 교수께서 이렇게 과분하게 막 그냥 축해 주시니까 그냥 아슬아슬하고 막 몸둘 바를 모를 지경입니다. 김은교 교수가 주관하시는 이줌 강의에 참 불림을 받아서 이렇게 여러 훌륭한 선생님들과 이렇게 줌으로 같이 뵙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흐뭇한지 모르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육신은 지금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홍범도 장군의 그러한 그 영혼, 넋은 그대로 살아 계시어서 틈날 때마다 저한테 자주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는 걸 느낍니다. 홍범도 장군의 영혼이 저에게 오시는 거죠. 그냥 한 새벽 한두 시까지 뭐 원고를 쓰다가 책을 읽다가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잠결에 설빛 홍범도 장군이 오셔서 저는 소스라쳐 깨어가지고 비몽사몽 속에서 홍범도 장군과 말씀을 주고받는데 주로 말씀을 듣는 편이죠. 어떤 그간의 심경, 이렇게 2년 전에 이제 3년이 되었군요. 3년 전에 국내에 이렇게 돌아오시고 난 이후의 시간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겪으셨던 그러한 여러 시간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담담하게 들려주시는데 때로는 그러한 이야기들 가운데서 막 너무나 막 황감하고 그냥 들어 넘기기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막 그 종이를 가져와서 메모를 하고 홍 장군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기록들을 이렇게 돌이켜서 시간이 지나면서 읽어보면은 홍 장군의 그 영혼의 아주 막 그 직접적인 반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명색이 이제 시인이랍시고 시를 써온 지가 해수가 한 50년이 넘었는데요. 그리고 홍 장군님의 말씀을 시의 그 형식으로 엮어서 그렇게 한 편, 두 편을 어, 페이스북에 올리는 시간을 최근에 한 두세 달 가량 하루도 안 빠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70편 가량, 70편이니까 한 두 달,
두 달, 가까이, 두 달 남짓 정도의 그런 시간이 걸렸겠군요.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작품을 이렇게 써서 옮겼는데, 그거를 이제 최근에 완결해 놓고 이제 약간 허탈한 그런 느낌으로 다시 되새겨 읽어보고 하는 그런 시간 중에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홍범도 장군과의 그 인연이랄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이루어지게 되었나. 사람마다 전부 다 제각기 자기가 존경하는 분, 특별히 좋아하는 어떤 사람, 특별히 좋아하는 어떤 책, 뭐 이런 그 대상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어찌된 셈인지 제 나이 30대 초반, 32살 때인데요. 제가 충청북도 청주의 충북대학교 국문과의 교수가 되어서 부임한 지 한 2년째 된 해인데, 이게 저는 그 홍범도 장군께서 저한테 종종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처럼, 그전에는 홍범도 장군을 알기 전에는 저의 조부님이 자주 이렇게 저의 뭐 꿈에도 나타나시고 뭐 실감으로 어떤 영적인 실감으로 저에게 나타나셔서 뭔가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이분이십니다. 이렇게 왼쪽에 그 사대부 관을 이렇게 쓰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실물 사진이 아니고 이게 초상화입니다. 네, 선생님 책에 나오는 이명균. 네, 맞습니다. 명자, 균자, 이명균 의사이신데요. 그, 그, 그두 할머니 밑에 위로 이제 아들 셋을 낳고 첫 번째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이제 옆에 계신 그 성산 여시 할머니가 처녀로 시집을 오셔서 칠남매를 육남 일녀를 이렇게 낳으셔서 그렇게 도합 10 아들 9에 딸 하나, 구남 일녀 분성한 그러한 자녀를 두셨었죠. 그런데 아주 그 특이하게도 사진을 한 장도 안 남기셨더라고요. 예전에 어른들은 전부 사진을 이렇게 기피하는 경향들이 많았죠. 사진을 찍는 것은 내 영혼을 빼앗기는 짓과 같다. 뭐 이래가지고 사진에 대한 그 거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조부님께서도 서양식 학교 교육이라든지 뭐 사진 이런 것들을 일절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그 조부님의 모습을 가장 빼어 닮았다라고 하는 아드님 가운데 어느 한 분의 모습을 초상화 화가가 그려가지고 다른 아드님들한테 전부 그 이야기를 어, 그, 들어서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합니까? 어느 부분이 어떻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러한 증언을 토대로 완성한 할아버지의 영정 초상화인데요. 돌아가신 아버님 말씀으로는 한 95%가량은 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어른이 이제 그 유학에 정진을 하셨는데, 그 학문의 계열로 보면은, 그 남명조식 선생의 그러한 그 학통과도 연결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 아주 유명한 거창의 연우 곽종석 선생. 이분이 이제 이 어른이 할아버지보다도 연배가 조금 위신데 거창에서 말을 타고 할아버지가 계시는 김천으로 오셔서 그 사랑채에서 하루 주무시고 가시고 주무시고 가는 동안에 밤에 자정이 넘도록 두 분이 뭔가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시는 어, 것을 밖에서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삼촌들한테서 들은 기억도 납니다. 근데 이제 그 이 어른이 제가 제일 궁금하고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숙제는 이 할아버지가 천석군
이셨죠. 말하자면 지주이고 자본가이셨습니다. 어, 윗대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도 있었겠지만은 주로 뭐 전답이죠. 토지 전답. 당대에 좀 이루신 것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천석 살림이니까 아무래도 혼자 농사를 다 못하시니까 소작인들을 많이 거느리셨겠죠. 단 한 번의 소작쟁이도 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일 제가 궁금하고 의문이 드는 것은 천석지기의 그 지주자본가로서 어떻게 민족운동에, 대일운동, 항일운동에 헌신하셨던가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선생님이 좀 명쾌한 어떤 도움 말을 좀 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기회에 그 말씀을 좀 주시지요. 이 부자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혹은 독립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여론은 그 천석 살림을 유지하면서 만주의 독립군 무장 독립단체에 군자금을 보내는 일을 쭉 이렇게 하셨는데 군자금은 모금을 하지 않습니까? 모금이 안 되면은 당신의 쌈짓돈으로 그 일정한 액수를 채워서 만주로 보내었단 말이죠. 나중에는 이제 그것으로도 부족하니까 김천에다가 철공소를 운영을 하면서 물론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이렇게 내세웠겠죠.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또 군자금을 충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러한 활동의 어떤 노력을 인정을 받아서 상해 임시정부 아마 김구 주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상북도 재무총장 이런 사령장을 보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육혈포 한자로 총탄 30발. 육혈포는 이제 권총이죠. 이것을 보내온 이유는 뭐냐 하면은 경상 영남 일대의 지주 자본가들을 찾아가서 군자금 모연을 권고하고 그것을 아주 몰상식하게 거부할 때는 권총으로 처형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도구이지요. 사형 선고장도 보내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어느 밀고자에 의해서 결국은 대구 형무소에 수감이 되셨고 그렇게 미결수로 약 한 2년가량을 감옥에서 그 당시에는 그 대구 형무소인데요. 형무소 안에서 고문을 그렇게 심하게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 옆에 사진에 앉아 계시는 그 성산 여씨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이제 대구 형무소에 갇혀 계실 때 그 형무소 앞에 방을 얻어서 지정된 한 달에 한 번 면회하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제3자는 안 되고 이제 직계 가족만 가능한데 할머니가 면회를 이제 갈 때 사식과 어떤 그 옷을 이렇게 차입을 하겠죠. 그러고는 안에서 그 할아버지가 입던 옷을 받아내는데 그 옷이 피글레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선 봐도 막 피로 막 범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그 빨래통에 물을 부어서 할아버지의 그 죄수복을 이렇게 빨면은 핏물이 벌겋게 나왔다. 고문 받을 때 그 흘린 피가 그냥 막 덕지덕지 마른 채로 이렇게 끼어 있어서 그러니까 눈물로 그것을 빨았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이렇게 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한 가풍이랄까 집안에
그 교육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아가신 삶의 그 어떤 생애사, 남기신 자취, 이게 저희 집안의 가풍이 되었던 것 같아요. 꼬장꼬장하고 아주 막 비타협적이고 모질고 못된 성격들도 있지만, 그러나 절대 그 좀 막 나쁜 짓 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그 어떤 가르침을 후손들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정말 다행스럽고 자랑스럽고 또 가문의 영광이고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친일파나 매국노의 후손이 아닌 것만 해도 참 이렇게 다행스러운데 독립투사의 후손으로 제가 이렇게 성장을 했고 재학 시절에도 할아버지 덕분으로 이렇게 학비 면제까지 받으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할아버지한테는 늘 뭔가 알게 모르게 존경심과 더불어서 언젠가는 빚을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뭐 살아가면서 산에 가면은 말이죠. 옛날 연무웅 선생님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등산을 한 7년 다녔는데, 거창 쪽으로 쭉 등산을 가면은 새벽 산에서 막 새가 막 우는데요. 때로는 그 새 소리가 할아버지의 소리로 들릴 때가 있었거든요. 때로는 또 막 하늘에 지나가는 그 구름더미가 할아버지의 얼굴로 보일 때도 있었고, 저는 좀 그 시를 쓰는 그런 기질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감성적으로 자연적 대상물들이 저에게 무언가 막 말을 걸어오는 그런 때가 이렇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어떤 그 좋은 관계 속에서 할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존재성이 저에게 손자인 저에게 말씀을 늘 주시는데 그 말씀은 시를 쓰는 네가 어떤 시를 써야 되는지를 너 자신이 잘 알 것이다. 어, 나는 시를 잘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시가 흘러온 여러 그 길들을 쭉 참고를 해서 어떻게든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아주 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시를 쓰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는 이런 말씀을 할아버지에게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학 교육을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주 막 엄격하게 받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어, 참 놀랍고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국문학을 하는 학자로서 또 네가 걸어가야 될 방향성도 바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계시까지도 이제 받게 되면서 저는 그 독립운동사를 막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계실까? 그래서 그 한국 독립 뭐 의병장 열전이라든지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책들을 대학원 시절에 막 부지런히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막 그런 경험이 홍범도 장군과 가까워지게 된 아주 중요한 기획이나 발판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런 그 항일 의병장 열전을 쭉 읽었는데 저는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아, 전부 선비 유생 지식인들이고요. 그리고 재산도 많고 그리고 의병을 일으켰는데 그 의병장으로서 어떤 그 의식의 완벽한 개혁에 이르지를 못하신 거죠. 우리가 이제 뭐 되게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유인석 의병장 밑에서 활동하던 그 이렇게 김백선 의병장과 그리고 또 그 이 김백선 의병장이 그 이렇게 서민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농민. 그런데 그 김백선 의병장이 양반 귀족 출신의 다른 의병장과
뭔가 갈등이 있었고, 신경계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유인석 의병장에게 막 고발을 하니까 결국은 김백선 의병장이 이제 목을 잘리는 참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 이렇게 어,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고 절체절명의 시간에서 모두가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해도 부족할 텐데 그런 때에 반상의 구별을 하고 그리고 뭔가 아주 구시대적인 그러한 전근대적인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또 어떤 어느 의병장의 경우는 막 열심히 활동하다가 막 한창 지휘를 하고 있는데 부친상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만 그 자리에서 모든 총기를 버리고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의 3년상을 치르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도리로 봐서는 뭐 마땅한 일이겠지만은 독립운동의 의병장의 길로 보아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의병장들의 일대기를 읽어보았는데 천편일률이었습니다. 재미가 없고요. 의병장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재미를 구한다라고 한 말이 어폐가 있겠습니다만은 뭔가 좀 극적인 반전과 그러한 그 어떤 생애 자기 극복, 또 깊은 감동, 이런 것을 좀 주는 분이 없을까? 저는 속으로 그거를 좀 갈구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의병장 열전 가운데서 딱 두 분을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 경상도 영해에서 기병했던 신돌석 장군. 신돌석 장군이 이제 그 농민 출신이죠. 음, 음, 원래는 뭐 이렇게 우대에서는 양반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뭐 이렇게 있지만 그것을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돌석 장군의 사례를 읽다가 뜻밖의 아주 놀라운 한 분을 만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분이 바로 홍범도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포수 출신. 백두산 자락의 개마곤을 이골짜기 저골짜기 뛰어다니면서 호랑이, 곰, 표범, 어, 멧돼지 이런 그 맹수에서부터 그런 산짐승, 들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그 포수 출신이었더라고요. 이게 참 특이한 사례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이제스트 양식으로 간략하게 추려서 엮은 일대기였는데 그걸 읽고 나니까 궁금증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도서관이나 더 큰 도서관을 찾아다니면서 홍범도 장군에 관한 자료를 찾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이게 참 어찌된 셈인지 홍범도 장군에 관한 자료가 특히 어디서 태어났는지조차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자료가 없고요. 특히 홍범도 장군의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의 삶을 해설해주는 어떤 자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홍범도 장군의 자료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봉오동 전투부터 아니면은 또 그 봉오동 전투 이전에 함경도에서의 그 의병장, 유격 유격 대장으로서 활동하시던 그 시절의 이야기들은 그래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산리 전투의 이야기,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유시 참변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들어 있었는데요. 그 이전의 자료는 막 씻은 듯이 없었던 것이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책을 읽고 홍범도 장군에 대한 깊은 감동에 빠져들었는데 제가 배웠던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의 그 국사 교과서, 교재 이런 데서는 홍범도 장군의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인가? 여기에 대한 막 궁금증이 불같이 일어서 드디어 홍범도 장군에 대한 것을 필생의 어떤 테마로 삼고 그분의 일대기를 한번 실어서 써야겠다라는 저 나름대로 이제 포부를 갖추게 된 것이 1982년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재작년에 돌아오셔서 겨우 이제 우리 한국인들에게 홍범도라고 하는 이름 석자가 각인이 되게 되었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특히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홍범도 장군의 홍자도 모르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 이유가 뭔지 짐작하시죠? 바로 뭐냐 하면은 고의적인 소외와 폄하 때문입니다. 일부러 무시하고 누락시킨 것이죠. 홍범도 장군은 빨갱이니까, 일자 무식쟁이니까, 공산주의자니까 우리 독립운동사의 영광스러운 독립운동사의 반열에 끼일 수가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이런 조치를 했던 바로 단적으로 말하죠. 주범이 누구냐? 철기 이범석 장군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청설리 전투에서 같이 참 피를 흘리며 싸웠던 김좌진 장군, 북로군 정서 김좌진 장군의 직속 부관이었던 이범석. 이범석이 이제 다른 분들은 전부 뭐 변절하거나 세상을 떠났거나 뭐 아주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했는데 이범석은 그 돌아와서 이렇게 그 대한민국의 품에 아주 편안하게 안기게 되었고 독립투사로서의 그 영광을 혼자서 누리게 되었죠. 대한민국 정부, 분단 정부가 수립되고 난 이후에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국무총리를 거치고 그리고 우등분이라고 하는 이 자서전이죠. 청산리 전투에서 나는 어떻게 싸웠나? 그 포연탄우를 어떻게 이기고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우등분을 읽어보면은요 참 재미있습니다. 엄청난 실감의 그런 격전의 현황을 전해주거든요. 그건 좋죠. 그렇지만은 김좌진 장군에게는 뭔가 어떤 이상한 독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독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성살리 전투는 오로지 북로군정서만이 이룩해낸 공적이다. 성살리 전투는 김좌진 장군과 그의 부하들이 이루어낸 공적일 뿐이다. 성살리 전투에 참전했던 약 16개 내외의 군소, 여러 그 독립군 단체, 무장 독립단체들을 모조리 무시해버리고요. 배제, 도외시해버리고 북로군정서만 띄웠죠. 특히 결정적으로 소외시킨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홍범도 장군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청산리 전투의 실질적 주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오죽하면은 김좌진 장군이 백운평 전투에서 일본군의 포위망에 갇혀서 몰죽음의 위기에 다다랐을 때 급하게 전령을 보내어서 그 소식을 들은 홍범도 장군이 산등성이를 넘어와서 부대를 이끌고 산등성이를 넘어와서 그 김좌진 장군을 위기에서 구출까지 해준 생명의 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야기는 모두 다 배제해버리고 싹 빼버리고 빨갱이 독립운동사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존재 대한민국을 거부한 사람 이런 어떤 편견을 조장하면서 이범석이 저질러 놓은 우등불 속에서의 그러한 편견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바로 2023년에 그 홍범도 장군을 향한 참으로 모질고 피눈물 나는 그러한 핍박과 유린과 환난의 시간이 가해졌던 것이죠. 그냥 대놓고 빨갱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누구라고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참 큰 문제가 공산주의자를 빨갱이로 이렇게 속설로 부르는 건 맞죠. 예로부터 그렇게 불러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산주의자를 빨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좀 빨갱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의 맹점입니다. 이 정부의 맹점이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뭔가 자기 이야기와 뜻이 다르면은 너 빨갱이냐? 이런 식으로 그런 관점이나 그런 은사를 스스럼 없이 바로 발설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이 무섭습니다. 형제, 자매, 부모, 자식, 할 것 없이 전부 이렇게, 갈라치기로, 너는 빨갱이, 예? 너는 누구, 이런 식으로, 나하고 뜻이 다르면 전부 빨갱이였던 것인데, 이렇게 해서, 아무튼, 홍범도 장군이 유린을 당하게 된 결정적 단초가 바로 이범석의 우등불 때문이었다. 해방 후에 독립운동사를 서술할 때 전부 두 개 이병도 선생이 주도해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편찬했던 한국사, 그 안에 들어있는 한국 독립운동사. 홍범도 장군은 자연히 배제가 되었는데 그분들이 그 역사 편서관들이 무엇을 참고했는 거니까 바로 이범석의 우등부를 참고해서 정살리 전투나 무슨 봉오동 전투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2023년의 이야기를 다시 또 이렇게 좀 돌이켜 봅니다만은 한술 더 떠서 더 나아가서 이 홍범도와 같은 그러한 부류들은 우리 역사에서 우리 이 자랑스러운 민족사에서 절대 그냥 둬서는 안 될 퇴출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공공연하게 파괴되어 된 것이죠. 지금 현재 이 정부의 약 상당수의 요직에 앉아 있는 이름만 대면은 금방 알 수 있는 약 한 50명 내지 70명 가량의 인사들이 소위 우리가 많이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뉴라이트 계열의 인물들이 아니겠습니까? 참 부끄러워서 이게 그냥 어디에 창피해서 말을 못할 그런 지경입니다. 어찌 생각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참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1982년에 홍범도 장군을 테마로 해서 일대기를 서사시로 한번 엮어봐야겠다. 그 시절이 이제 말하자면은 서사시가 그래도 좀 꿈틀꿈틀 움직이던 시대였죠. 고은 시인의 백두산도 나오고, 김지하의 대설남 이런 것도 나오고, 또 그 이전에는 김용호의 낙동강도 있었고, 또 훨씬 이전에는 김동환의 국경의 밤 이렇게 쭉 있었겠죠. 근데 서사시의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하는데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도탄에 처해 있을수록 서사시는 필요한 시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설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1982년 여름방학 때 청주 근교에는 그 삼국시대 때 신라가 축조했던 상당산성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산성이 남아있죠. 그
전부 지금은 보수해서 모양을 갖추었지만 옛날에 그러한 성과들은 많이 훼손되고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82년도에 제가 봤을 때만 해도 그 산성 마을이 그 산성 부근에 약 한 20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코딱지 같은 마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마을을 답사해서 빈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빈집의 주인을 찾았더니 주인은 지금 그 원래 포목 행상이었는데 그 노인이 소실댁 첩을 얻어서 그 첩실 부인과 둘이서 거기서 살다가 딸을 하나 놓고 살다가 영감님은 거기서 돌아가시고 첩실 부인이 딸을 데리고 살다가 딸은 저 어디 인천인가로 공장에 취직해서 가고 그 소실댁이 혼자서 담배만 피우고 탄식하면서 살다가 너무 외로워서 인천의 딸 집으로 떠나가고 지금 빈집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실댁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집을 1년 동안 빌렸는데요. 아주 뭐 저렴한 값이죠. 방 한 칸에 부엌 하나, 쪽마루 하나, 요게 다였습니다. 제가 작품 쓰기에는 그저 그만이었습니다. 어, 그 너무 방이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그 방바닥에 비닐 꽃장판이 깔려 있는데 그거를 들치니까 다리 긴 벌레들이 여기저기 막 기어다니고요.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소실댁이 거기서 어떤 번민의 밤을 보내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담배를 소실댁이 피웠나 보더라고요. 방문을 열면은 달밤에 하늘에 달이 보이죠. 안개 낀 산성 마을도 보이죠. 그러면은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를 꽃장판 밑에 이렇게 눌러서 탁 끄는 게 아주 쉬웠나 보죠. 일일이 불을 손으로 끄지 않고 재떨이에 끄지 않고 꽃장판 밑에 눌러서 껐는데 눌러서 끈 담배꽁초가 한 수백 개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전부 빗자루로 쓸고 꽃장판 치우고 벽에 도배하고 쥐구멍 막고 그렇게 이제 안전뱅이 책상 하나 갖다 놓고 그동안 구한 홍범도 장군 자료를 펼쳐놓고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작품 쓰기를 시작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82년 여름방학 때 2800행을 단숨에 썼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출생이죠. 출생. 완전히 상상으로 쓴 것입니다. 상상으로 썼는데 2800행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년기로 접어들어서 쓰려고 하니까 자료가 쾅 막혀서 없는 사실을 공연히 꾸며서 그렇게 상상으로 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넋이 빠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2800행은 창비 그 복간호에 발표가 되어서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후속 작품을 기대한다라고 하는데 그로부터 그만 집단만 농사의 어떤 도구들처럼 막 그 잡초는 우무기차라고 농사 도구의 연장에는 녹이 슬고 그만 1982년에 시작을 해서 그 해에 그만 중단이 된 것이 그로부터 17년, 18년 가량을 그만 완전히 버려둔 상태가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에 제가 이제 그때는 그 직장을 대구의 영남대학교로 옮기였을 때입니다. 이제 교수들이 1년에 여러 해에 한 번씩 연구년이라는 걸 맞이하지 않습니까? 전 그때 이제 미국의 시카고를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도서관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시간, 강의를 맡은 것도 아니고, 혼자 공부만 하고 하는데, 이 그냥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막 어떤 강박관념이 막 솟구쳐서 기어이 미국에 온 길에 이 많은 시간을 쓰다 팽개쳐둔 홍범도 서사시를 미국에서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이래가지고 자료 구하는 일에 먼저 나섰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하버드 대학의 그 옌칭 도서관이었습니다. 한 그 동아시아 학과의 도서관인데도 불구하고 대학 도서관의 장서 규모보다도 훨씬 크더라고요. 그 옌칭 도서관에서 깜짝 놀랄 만한 여러 자료를 많이 찾았습니다. 맨 먼저 많이 발견하게 된 것이 일본에서 홍범도 장군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일본에 의해서 다루어진 홍범도 자료.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나온 홍범도 자료, 중국에서 나온 홍범도 자료, 북한에서 나온 홍범도 자료, 이런 것들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막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무렵에 아주 참 안성맞춤이라고 말이죠. 그 당시에 이름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죠. 그 정신문화연구원에서 홍범도 장군의 여러 그동안에 알려진 자료를 모아가지고 아주 두꺼운 단행본 전집을 발간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거기서 첫 대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홍범도 장군의 육성이 느껴지는 홍범도 일지를 읽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제 작품 쓰기는 아주 날개에 돋친 듯이 그렇게 막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한 4월, 5월부터 작품 쓰기를 시작해서 11월 중순까지 4, 5, 6, 7, 8, 9, 10, 11, 한 7, 8개월 가량을 몰두를 하는데요. 성능이 별로 좋지 않은 노트북 하나를 가지고 가서 그냥 막 두드려대는데 신바람이 나면은 하룻밤 새는 게 뭐 예사입니다. 막 억지로 고통스럽게 밤을 새면은 온몸이 주리가 틀릴 텐데 신명이 나니까요. 작품이 잘 되고 신명이 나니까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니터를 밤새도록 봐가지고 눈이 세 겹, 네 겹으로 막 시선이 막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어떤 때는 이틀을 밤샌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막 걱정이 되어서 하루를 쉬고 또 작품 쓰기를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11월 한 중순 작품 초벌 쓰기가 거의 다 되었을 때입니다. 한번 막 전체를 읽고 소리 내어서 읽고 막 신명이 나서 제 풀에 막 때로는 덩실덩실 춤도 추고 막 남들이 보면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혼자서 그렇게 막 작품 쓰기에 몰두하는데 시카고는 바람이 참 많거든요. 윈디 시티라고 부릅니다. 겨울에 눈 올 때 바람 불면은 눈이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내리죠. 바람에 날려서. 전부 그 아파트의 유리창 같은 데 창틀에 눈이 막 수북하게 쌓이죠. 그래서 그 11월 중순부터 눈이 한 1m가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시카고에서 홍범도 시 쓰기를 하고 있는 어느 날 창밖을 이렇게 보는데 온통 눈이죠. 그래서 저는 창문을 열고 창틀에 쌓인 눈을 이렇게 털어내고 창밖으로 미시간 호수가 이렇게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온통 눈인데요. 그런데 저 미시간 호수 쪽에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무스름한 어떤 물체가 보였는데요. 차츰차츰 다가오는데 말을 타고 있는 홍범도 장군이었습니다. 완전히 실성한 상태죠. 홍범도 장군의 막 한 여러 달 동안 작품 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푹
빠져서 젖어 있는 상태니까 눈앞에 홍범도 장군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그러한 어떤 환상, 백일몽,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홍 장군이 말을 타고 이렇게 창밖에 와 계신데 그 막 날리는 눈보라가 홍 장군의 얼굴에 수염과 눈썹, 머리 이런데 그냥 그대로 쌓이고 말등에 말갈기에도 쌓이고 말이죠. 나를 창밖에서 이렇게 측은한 얼굴로 보십니다. 말없이.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니 말머리를 돌려서 다시 미시간 호수 쪽으로 떠나간 너무 생생한 그러한 환상을 경험하고 나서 아하 이렇게 집중을 하다가 보면은 참 별일도 다 있구나. 홍범도 장군이 실제로 나타나신 것과 같다. 나타나셔서 이렇게 마무리까지 정말 탈 없이 잘 이렇게 다듬고 완성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무문의 격려를 주고 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쭉 작품을 1차적으로 탈고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 한 1, 2년에 걸쳐서 완성을 본 것이 지금 여기 보시는 국학자료원에서 나왔습니다. 홍범도 10권짜리 책인데 1번에서 9번까지가 작품이고 마지막 10번은 전부 사진자료입니다. 제가 모았던 귀중한 사진자료들을 10권에다가 모았는데요. 이 작품을 쓸 때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국악의 어떤 그 창법, 뭔가 이 격전지에서의 어떤 묘사를 할 때는 막 평조나 계면조가 아니라 우조, 막 수리성으로 막 내지르는 그러한 어떤 어법이라든지, 부하가 죽어서 막 이렇게 홍장군이 흐느끼어 울 때 그러한 장면 묘사는 정말 막 그 땅이 꺼질 것 같은 그런 계면조의 화법으로 이런 것들을 막 번갈아가며 그렇게 실험을 해가면서 때로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낭독도 하면서 곡조를 넣어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때로는 또 요즘 랩이라고 부르는 그런 방식으로 또 읽어보기도 하고 자기가 쓴 작품이지만은 반복해서 소리를 내어서 자주 읽어가다가 보면은 뭔가 수정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이렇게 확인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진 자료 몇 개를 한번 쭉 보시죠. 이렇게 옛날 90군대 그 모습들입니다. 아주 좀 엉성하죠, 복장 자체가.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총을 들었는데 전부 허리에는 또 요대를 이렇게 두르고 있네요. 홍범도 장군이 살아가신 그 생애는 전부 고난으로 점철된 생애입니다. 고난. 단 한 번도 고난이 아닌 데가 없었더라고요. 출생기부터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9살에 세상을 떠나셨고 그러니까 이제 10세 미만의 고아가 되어서 나무의 집에 들어가죠. 말로는 친척집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서 서름구덩이로 모섬살이를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타고난 그 골격이 굉장히 장대했던 것 같습니다. 15살인데 이미 뭐 키가 요즘 뭐 측정으로 말하자면 한 15세인데 한 175, 180 가까운 신장도 크고 막 뼈대도 튼튼한 그러한 골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 15살에 지원해 들어간 것이 바로 이 90군대의 평양의 신근 친군이라고 하는 그 군대에 들어가서 나팔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용어로 코코수, 나팔을 코코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진짜 홍범도 장군은 아니고 그냥
그런 비슷한 사진일 뿐이죠. 이 사진은 옛날에 종이 만드는 공장의 사진입니다. 홍 장군이 종이 만드는 제지소와 관련이 있죠. 그 평양에서 군대에 입대했을 때 나이가 15살인데 입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살을 속이고 17살이다 라고 속이고 군대에 들어갔죠. 그렇지만은 군대 체질이 아니었습니다. 홍 장군은 정의파였고 부조리를 그냥 보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관에게 대들었다가 결국은 아주 흉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고 탈영을 해서 그래서 찾아간 것이 이런 제지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공장 사장놈이 또 나쁜 놈이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친일동학군이었죠. 친일동학군. 이 동학도 여러 계열이 있지 않습니까? 수은 최재우 선생에게서 비롯된 그런 동학의 물줄기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많은 막 그 유파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그 청일 전쟁 이후 동학 농민 전쟁이 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그 동학은 친일적인 동학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이용구의 시천교라고 하는 이런 그 변질된 동학당으로 모습을 바꾸게 되겠죠. 이 홍범도 장군이 탈영을 해서 도망치다가 황해도의 수원이라는 곳에서 들어가게 된 곳이 바로 이러한 친일동학군의 공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또그 제지소 주인에게 농락을 당하자 또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이놈들을 막 늘씬하게 두들겨 패주고 그렇게 또 도망을 치는데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간 곳이 금강산 신계사 실물 사진입니다. 금강산 신계사. 옛날에 신계사니까 홍범도 장군의 자취가 이렇게 남아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여기에서 머물렀던 시간은 약 한 1년하고도 약 한 4,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승려가 운명적으로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인연이 서로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신계사에서 승려 생활을 하던 시절에 비구니 한 비구니의 짐을 들어주고 서로 친하게 되어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정이 들어서 연애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그 비구니에게 아기를 가지게 했죠. 절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 그 스님한테 아뢰고 드디어 다시 환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떠나 오는데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이런저런 고난의 이야기를 뭐 낱낱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홍범도 장군이 그 아내와 헤어져서 그 금강산에서 나와가지고 같이 처가 쪽을 가려고 했지만은 뜻이 안전한 환경이 주어지지 못해서 마침내 아내를 혼자 친정 북청으로 가도록 이르고 자기는 혼자 떠돌이 생활을 한참 하다가 약 한 1, 2년 뒤에 처가인 북청을 찾아서 갔죠. 그 시절에 북청에서 홍범도 장군이 했던 일은 바로 사진에서 보시는 이런 분들의 일입니다. 뭐냐면 산포수들입니다. 산포수. 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화성총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활도 들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칼도 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평안도의 함경도의 포수들이 들고 있는 이 화성총의 이
수준이라고 할까요? 품질, 형편없었습니다. 사거리가 말이죠. 여기 앞에 화면에 나오지만은 유효 사거리가 한 거의 한 수십 미터, 2, 30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본군들의 그 유효 사거리는 70미터, 100미터를 넘어가는데 이 화성총으로 일본군을 당해낼 도리가 없었겠죠. 이런 여러 힘든 경과를 거치면서 드디어 이제 홍범도 장군은 의병장이 되는데 그 의병장이 되기까지는 산포수가 되어서 이렇게 주변에 개마고원의 여러 다른 산포수들과 어울려서 같이 생계를 이어가는데 워낙 그 출중하고 지도력이 그때부터 뛰어나니까 산포수들 가운데서 대장을 이렇게 하게 되었죠. 책임자죠.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 일본군들이 함경, 조선 천지에 모두 다 군대와 경찰들이 파견되어서 장악을 하고 있을 그 당시였습니다. 그런 때에 다른 지역의 일본군들은 아주 안전하게 한국인들을 통솔하고 장악하고 마구 억압할 수가 있었지만 함경 남북도의 포수들만큼은 마음대로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무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무기를 만나봐라. 필요할 때 신고를 하고 그렇게 등록을 해서 가서 사용하면은 되지 않겠나. 이런 마치 은근한 권유인 것처럼 겉으로는 말했지만 실제로는 총포 및 화약류 단속법이라고 하는 아주 삼엄한 법령을 제정해가지고 반포를 했죠. 이것은 모두 함경도의 포수들이 다른 어떤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무기를 약탈하려고 하는,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술책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포수들이 연합을 해서 그것을 거부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일본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그 공격 속에서 마침내 전쟁의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 크고 작은 전투를 개마고원 함경남북도 일대에서 약 67회 가량을 전투를 펼치게 되는데 아주 막 그냥 승승장구합니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함경남북도에서. 나중에는 일본군들이 홍범도의 홍자만 듣고서도 막 두려워서 두려움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기를 꺼렸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다라고 하니까 말이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신문의 한 그 대목들을 보시면은 조선 사람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끼친 바되어 국경 토벌을 했더니 아주 이렇게 성과가 있더라라고 그 당시에 매일신보에서 이렇게 그 일본군 사령부에서 발표한 기사를 그대로 이렇게 실어서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기사를 보면은요, 홍범도 일파의 수령 안호는 무장단이 150명을 거느리고 무산 건너편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쪽에 보면은 독립군의 두목 홍범도의 소식, 수비대가 밤중에 들이칠 때 혼잡통에 저격당한 말, 이렇게 홍범도 부대에게 엄청나게 깨어진 이야기가 신문에 이렇게 기사로 공공연하게 등장을 하고 있죠. 음모단 중에서 정말 무서운 그런 두려움으로 확인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홍범도 기사가 그 당시에 신문에 아주 부지기수로 등장을 합니다.
다 모으면 막 한정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만 모아서 나중에 책을 하나 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 가 계실 때도 독립군을 모집하기 위해서 치타 정부의 도움을 청하러 부대를 이끌고 가던 그러한 기록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이 사진은 봉오동 전투의 사진입니다. 봉오동 전투의 그 어떤 전쟁 상황도라고 할까요? 이게 두만강족인데 여기서 이제 봉오동 안쪽으로 하촌을 거쳐서 중촌으로 상촌으로 이 전부 주변이 산골짜기인데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은 산골짜기입니다. 전부 여기 산으로 팽 둘러싸여 있죠. 봉오동 전투의 봉오동의 지리를 먼저 파악한 홍범도 장군이 상촌으로 그 야스카와 연대 병력을 유인을 해서 이 안에서 몰죽음을 시키는 것이죠. 무리죽음을 시키는 것인데요. 연대 병력 가운데서 살아 돌아간 병력이 약 20몇 명밖에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정말 우리들로 하여금 막 아주 신명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군들에 의해서 작성이 된 봉오동 전투 상보인데요. 여기 읽어보면 참 아주 웃기는 것이 일본군은 죽은 전사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라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야스카와가 기록한 봉오동 부근 전투 상보, 이게 안천이라는 사람이 야스카와인데 그 소좌 계급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봉오동에 가면은 전부 이 중국 측에서 봉오동 골짜기 전체를 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체가 물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봉오동을 찾아간 관광객들은 접근할 수가 없죠. 하촌 입구에서 물천지가 된 댐을, 봉오댐을 보고 입구에 이런 비석만 보고 돌아올 뿐입니다. 이 사진은 청산리 전투의 개념도입니다. 요게 청산리인데요. 김좌진 부대, 홍범도 부대, 최진동 부대가 있고요. 붉은 색깔은 전부 일본군이 어디서 어떻게 기습해 왔나입니다. 함경도 쪽에 조선 주둔 일본군, 중국 쪽 흥경에서 진출했던 일본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쪽에서 내려온 일본군들이 모두 청산리 전투에 대한 독립군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왔다가 무참히 깨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북로군정서의 사진들입니다. 이범석 장군이 굉장히 자랑하고 자기 책에도는 뻐기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다른 사진들도 있을 텐데 전혀 넣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굉장히 아주 통쾌함을 느낍니다. 청산리 전투에서 죽은 일본군을 그 시신을 들것에 담아서 실어내는 광경인데 이렇게 실어내어서 큰 길에 내려가서는 소달구지에 실어가지고 소달구지 하나에 약 한 7구 내지 8구 가량의 시신을 실으니까 시신의 팔과 다리가 달구지 바깥으로 축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 청산리 부근의 주민들이 그 광경을 다 보고 이렇게 노래로 만든 것도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더라고요. 청산리 항일 대첩 기념비가 현장에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그런데 이 봉오동과 청산리에서의 그 승리는 정말 우리 민족적 자존심을 드높이고 뭔가 우리를 우쭐거리게 하는 그러한 기쁨, 그런 것을 맛보게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참혹한 일이 초래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아주 모질게 당했던 일본군들은 당하고만 있지 않았죠.
사단급 병력을 동원해서 간도, 북간도, 서간도, 동간도 일대로 보내었습니다. 한국인 마을을 들어가서 보는 대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강아지까지 다 없애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죠. 예, 그것을 일본인들의 용어로 말하면 간도 토벌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사에는 간도 참변 혹은 그 경신년 대참변 이렇게 부르는데요. 수천 명이 죽었죠. 몇 명이 피해를 당했는지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군들이 한국인을 보는 대로 전부 불태워서 죄를 만들어 버렸으니까 몇 구가 몇 명이 희생을 당했는지 정확하게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대충 어림추산으로 어떤 마을에 몇 명이 살았는데 몇 개 마을이 참화를 입었다. 그러니까 토탈 몇 명이다. 이런 정도의 추산일 뿐이죠. 오른쪽에 간도로 출병을 허락하는 일본군의 그런 비밀 명령서가 있지 않습니까? 홍범도 장군을 비난하는 그러한 국내의 일부 세력들이 있죠. 뉴라이트파를 비롯해서 아주 홍범도를 막 아주 굉장히 반역자처럼 막 취급하고 유튜브 같은 데서 모질게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이 간도 학살, 경신년 대참변을 초래했던 장본인들이 누구냐? 바로 독립군들이다. 그들은 봉오동과 그 청산리에서 일을 저질러 놓고 뒤책임도 못 지고 저 자유시로 러시아로 도망쳤지 않나. 그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마구 몰아붙여서 그 독립군들을 막 엄청난 증오와 막 아주 폄훼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접하게 되면 정말 막 가슴이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다 이렇게 겪었던 그 고난,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이제 그 승전을 하고 난 다음에 일본군의 대거 습격이 있을 것을 정보를 통해서 탐지를 했죠. 그래서 그 청산리 전투에 참전했던 약 한 20여 개의 크고 작은 무장 독립단체들이 연합을 해서 아무르강을 건너가서 그곳에 있는 도시, 러시아의 스보보드니라고 하는 도시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스보보드니라고 하는 러시아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자유라는 이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시라고 하는 것은 스보보드니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독립군들 3,000명 가량의 독립군들이 대장정을 거쳐서 11월 중하순이니까 눈보라도 막 몰아치는 그 만주 벌판을 걷고 걸어서 아무르강을 건너서 수보보드니로 진입을 했는데요.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서 시커멓겠죠. 모두들 총을 이렇게 메고 있었죠. 어떤 사람은 또 칼을 차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눈빛은 날카로웠겠죠. 그 수천 명의 대한 독립군들이 수보보드니로 한꺼번에 몰려닥치니까 그 지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두려움을 가지고 경찰 당국이나 치안 당국에 가서 군 당국에 가서 막 진정을 했습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들어온 저 사람들이 누군가요? 총이라도 좀 안 들고 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러시아 홍군 측에서는 대한 독립군들이 총기를 반납해서 시민들이 불안을 없애도록 그렇게 도와주기를 처음에는 부드럽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군들 그 수천 명이 회의를 했는데 지휘관들이 회의를 했는데 의견이 두 표로 갈렸습니다. 그 수천 명들도
노선이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전부 상해파 혹은 이르쿠츠크파 뭐 이런 식으로 파들이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파벌이. 그런데 상해파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우리는 죽어도 군인, 살아도 군인, 군인들이기 때문에 무기를 반납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무기를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거부를 했고, 이르쿠츠크파는 우리가 기왕에 러시아 땅에 왔으니 저들의 비위를 거슬릴 필요는 없다. 무기 반납을 요구하면은 일단 그들의 뜻을 들어주는 신용이라도 하자.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그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이다. 홍범도 장군의 뜻은 바로 이르쿠츠크파의 뜻, 무기 반납을 일단 수용하는 이런 측에 속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마음을 돌리셨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그 두 패로 나뉘게 되니까 러시아 홍군 측에서는 계속해서 무기 반납을 강요를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점점 뒤숭숭해지고 삼음해지는 분위기가 있을 때 홍범도 장군은 어느 날 이르쿠츠크에서 호출이 있어가지고 부하들 여러 사람과 함께 스보보드니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를 떠난 날 러시아 홍군 측에서는 이르쿠츠크파 중에서도 강경파들 그들을 앞세워서 특히 그 강경파의 가장 대장이 누구냐 하면은 오하묵이라고 하는 이 러시아 홍군 정복을 입고는 군복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죠. 이 사람이 아주 초강경파인데요. 대포와 장갑차까지 동원해가지고 상해파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 공격한 약도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 스보보든이 여기고요. 이 갈란다라스 윌린 사령관 부대가 이쪽에서 진을 치고 있고요. 이거는 이 사람들은 상해파들입니다. 절대 무기를 반납하지 않겠다. 장갑차를 끌고 왔던 오하묵 부대가 이쪽에서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기의 절대적인 열세 때문에 상해파가 당해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약 한 17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또 한 수십 명이 되었고요. 현장에서 포로가 된 사람이 한 700명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일단 죽은 사람은 한 200명 남짓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난해 말 국방부에서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공식 문서를 이렇게 기자회견 문서를 배포했는데 그 문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독립군 수천 명을 몰죽음시킨 홍범도라고 이런 아주 악의에 찬 왜곡된 그런 문장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아주 소름이 끼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죽은 사람을 3,0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방부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죠. 200명이 죽은 것은 확실합니다. 200명 남짓. 700명이 포로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홍범도 장군이 이르쿠츠크에서 돌아와 보니까 급한 소식을 듣고 비보를 듣고 돌아와 보니까 기가 막히죠.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막 수백 명이 죽는 사태가 일어나고 포로가 700명이나 되고 시체가 막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홍 장군은 막 통곡을 하면서 그 시신을 빨리 매장을 하고 현장을 수습하는 일을 맡았고 더 서둘러서 그 700명 포로들이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자기가 자청해서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네, 재판관. 그래서 700명 가운데서 약 한 670명가량을 석방을 시키는 일을 홍범도 장군이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방부에서는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를 하면서
자유시 참변의 원흉이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유시 참변에서 홍범도가 3,000명을 죽이고 공산당의 총수 레닌에게 보고하러 가기 위해서 모스크바를 갔다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그러한 소설을 쓰고 있는데, 도대체 국방부의 어떤 위인이 그런 문장을 기초를 했는지 정말 그 사람의 신분이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개 한 국가의 정부 부서의 공식적인 문서가 이렇게 왜곡과 날조된 문장으로 홍범도 장군을 매도하고 완전히 이렇게 막 매장시키려는 그러한 짓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아마 보신 적이 있겠죠.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재판관 역할도 끝내고 나니까 이 러시아 측에서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을 강제로 일방적으로 소련 군대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문서상으로만 편입시켰죠. 군대에 직접 막 데리고 들어가서 군복을 입힌 게 아니라 문서상으로 소련군, 그것도 대위 계급, 말도 되지 않죠. 대위 계급으로 하고 홍범도 장군의 부대도 전부 다 소련 군대로 편입을 시켰는데 귀찮으니까 말이죠. 일단 군대에 편성을 해놓으니까 월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소련 군대에 편입을 시킨 지 4개월 만에 강제 제대를 또 시켰습니다. 월급을 주고 부담을 지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민간인으로 전부 다 이제 제대를 시키니까 홍범도 장군은 그 당시에 나이가 이미 50대 중후반에 접어들고, 그래서 그 이만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서 거기에 콜호즈라고 하는 협동농장에서 쌀농사를 짓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죠. 농사를 지어 보지도 않은 분이, 물론 예전에 뭐 꼴무섬은 해보고 했지만은 평생을 전투만 해온 그런 분이 쌀농사를 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 홍 장군은 쌀농사를 공부하고 전문가들에게 묻고, 그래서 첫 해는 실패하고 두 번째 해에는 아주 크게 그 소출을 늘려서 성공을 거두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동농장이라고 하는 그 제도는 여기서 성공하면은 또 다른 황폐한 지역으로 또 떠나보내는 이런 아주 고통을 계속 이어서 주었기 때문에 마침내 레닌에게 진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너무 막 이동해 다니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어느 한 지역에 이제 머무르게 되었죠. 이럴 때에 바로 자유시 참변이 있었던 바로 그 이듬해에 농민으로 농사를 짓고 있던 그때에 그 모스크바에서 국제 피압박, 세계 피압박 민족 대회라고 하는 것이 모스크바에서 열렸을 때 거기에 조선민족 대표로서 홍범도 장군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정식 멤버로. 이걸 가지고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매도를 하는 거죠. 자유시 참변에서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보고하러, 레닌에게 보고하러 갔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던 것인데요. 그때 모스크바에 가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작성한 입국 서류입니다. 이 보면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부 뭔가 소속이 있어 없소, 누구의 뭘 하고 있어 없소 하는 일은 농사이고, 제일 아주 감동적인 것이 의병 18년입니다. 직업 의병 18년. 의병 28년이네요. 예, 18년이 아니고 의병 28년. 처음에는 의병만 썼다가 28년 동안 내가 의병 노릇을 했다, 이걸 강조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 밑에 내려가서 고려 독립, 장래 목적과 희망입니다. 살아서도 고려 독립이고 죽어서도 고려 독립.
홍범도 장군의 목적은 오로지 고려국립입니다. 조선 독립이죠. 네. 그 시절의 홍범도 장군의 늠름한 모습을 보십니다. 지금 이 사진이 이제 레닌을 만났을 때 레닌이 홍범도 장군을 너무 당신을 만나고 싶었다. 조선의 위대한 빨치산 유격대장 홍범도 장군이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만나보고 싶었다. 그리고 막 포옹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묻고 답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는 홍 장군에게 내가 오늘 큰 선물을 드리고 싶다. 내 이름이 새겨진 권총을 한 자루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장군이 쓰는 모자, 그 다음에 러시아의 장교들이 입는 군복, 외투 이것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금화 1000루블을 경력금으로 드리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평생토록 이 군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자랑 삼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세계 피아방 민족 대회에 참석하셨을 때 모습이기도 합니다. 좀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조금 더 줄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크즐오르다를 가서 홍범도 장군의 묘소를 참배하고 알마티에서 고려극장에서 홍범도 장군을 테마로 한 의병들이라고 하는 그 고려인 극단 고려극장에서 배우들이 공연하는 그 공연을 보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찍은 기념사진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홍범도 장군의 그 생애를 오늘날 알려지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고려극장의 극작가였던 태장춘 선생. 이분이 홍범도 장군을 모셔내어서 그 극장 경비를 시켰고 또 이 부인 이함덕 배우인데요. 집으로 모셔서 자주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때 홍 장군이 살아오신 이야기를 구술로 하면은 받아 적었던 분이 이함덕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홍범도 장군이 1937년에 강제 이주 열차를 타고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신 뒤가 되겠죠. 네. 크즐오르다라고 하는 카자흐스탄의 아주 궁벽한 도시의 변두리에서 마지막까지 살던 집이라고 합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가 모두인 거의 오막살이 수준의 집인데 여기에는 난방장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영하 20도의 추위에서도 그냥 삿자리를 깔고 두껍지 않은 이불을 두르고 그렇게 힘들게 사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자료를 하나 보시면은 홍범도 장군이 말년에 그 크즐오르다의 정미소에 나가서 청년 일꾼들의 일을 보조했습니다. 나이 이제 69세, 70세 이런 때입니다. 그 시절에 몸이 아파가지고 자주 나오지 못하는 때가 많았는데 어느 날 한 3일 이상을 홍 장군이 정미소에 안 나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정미소의 한 대표자가 빨리 홍 장군에게 한번 가봐라 어떤 일이 있는지 갔더니 홍 장군은 혼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미소 일꾼들이 깜짝 놀라서 달려가가지고 홍 장군 주위를 둘러싸고 임종을 했다고 합니다. 홍범도 장군의 부고인데요. 고려일보라고 하는 그 신문사의 오래된 신문에서 1943년 그 신문에서 제가 찾아내었습니다. 위에 거는 보실 거 없고 밑에 메모 하나만 보실까요? 홍범도 동무가 여러 달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오늘 25일 하오 8시에 별세하였기에 그의 친구들에게 부고함. 장례식은 43년 10월 27일 하오 4시에 거행함. 크즐오르다. 마지막 대목을 읽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미공장 일꾼 일동. 한 위대한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고를 정미공장 청년 일꾼들이 이렇게 고려일보에 레닌, 그 당시 이름은 레닌 기치입니다. 그 신문에 이런 부고를 실었던 것, 참 감동, 이 가슴 속으로 물기를 쳐옵니다. 이 사진은 홍범도 장군은 중앙아시아 전체 일대에서 약 300만 우리 고려인들의 정신적인 중추,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홍 장군의 유고를 한국으로 모셔가겠다라고 할 때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둥이다. 우리들이 의지할 그러한 분이다.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가서 잘 모실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한다면은 수락하겠다 해가지고 모셔왔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슬로르다의 홍범도 장군이 사시던 거리에 붙어 있는 이러한 홍범도 거리의 명패입니다. 1937년도에 고려인 강제 이주를 강제했던 독재자 스탈린입니다. 그 외에 뭐 쭉 많은 사진들이 있습니다만은 직접 지금도 그슬로르다에 홍 장군 묘소가 있던 바로 그 위에 이거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참 잘 만든 고려인 작가, 조각가 최 니콜라이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홍 장군의 흉상 보면 아주 감동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 앞에 세워진 우리 국내 조각가가 만든 그 흉상은 너무 홍 장군의 느낌을 생생하게 살려내지 못한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작품이었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그 홍 장군을 모시고 왔고 대전 현충원에 이렇게 모셨습니다마는 우리는 그 이후에 이 홍 장군을 모신 그 기쁨과 이 여러 가지 영광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고 말이죠. 지난해 그런 비통한 이런 일을 자초하고 말았네요.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 장군에게 들었던 말씀을 이렇게 옮겨 적었더니 페이스북에서는 깜짝 놀라서 바로 이것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무단 삭제하는 게 아니라 혐오의 표현이 들어있으므로 귀하의 글을 삭제했습니다. 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혐오의 표현이 있나라고 제가 한 10번 이상을 보았는데 아마도 짐작한데 다른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이토록 외놈의 땅이 되었나? 그토록 그리던 내 조국 강토가 언제부터 이토록 외놈의 땅이 되었나? 이 해방 조국은 허울뿐 어딜 가나 외놈들로 넘쳐나네. 언제나 외놈들의 비위를 맞추는 나라. 이런 대목들이 아마 혐오 표현으로 규정이 되어서 페이스북에서는 이 작품을 강제 삭제를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참담해서 그 사실을 다시 페이스북에 알렸더니 많은 페이스북의 그 배신들이 이걸 퍼나르기를 하고 여기저기에 막 알려서 아마도 막 숫자를 알 수 없는 엄청난 숫자의 그 작품 공유가 이루어져서 이 작품 때문에 갑자기 뭐 제 이름이 홍범도 장군과 함께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책임감도 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작품을 막 계속 써서 내가 홍범도다라고 하는 그런 시집을 제목의 시집을 한길사에서 발간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3.1절을 앞두고 민족의 장군 홍범도 평전이 나왔고 8.15, 10월 하순, 10월 25일입니까? 홍범도 장군이 돌아가신 그 기일에 맞추어서 내가 홍범도다라고 하는 그 시집을 발견을 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 홍범도 장군이 오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록해서 아직 발간하지 않은 70편의 원고를 제가 지니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건이 좋으면은 올해 어느 출판사에서 발간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쉽게 이 홍범도 장군이라고 하면은 알러지를 느끼는 그런 출판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 군데 이야기를 했더니 아유 우리는 좀 내기가 불편합니다. 이렇게 거절을 한 2번 당했습니다. 그러나 수락하는 데가 반드시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작 나누어 드렸던 보조 자료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홍범도 장군이 우리 이 땅에 오신 뜻은 뭐 길게 뭐 말씀드릴 것 없이 우리들의 오늘 현재 우리 자신 끊임없이 반성하고 다시 되돌아보게 하고 도대체 우리들 자신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는지 이것을 되새기게 하고 다시 왜곡된 삶을 올바른 삶으로 되돌리게 하는 이런 어떤 힘의 원천으로 우리들 곁에 오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너무 이야기가 길고 좀 장황하고 산만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주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교수님의 이 책을 보면서 좀 느꼈던 건데,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도 방금 고목사님들 이야기하시면들과 연결이 되지만, 그 안에서도 좀 계층 간의 갈등, 뭐 기업파나 서북파 간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그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제 보이더라고요. 근데 홍도 장군의 이 자료와 역사들 참 이게 어디서 이런 자료들을 찾으셨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놀라운데 이 장군의 역사를 보다 보면 그 우리 민족사 우리 독립운동사 중에서 민중들의 독립운동사에 그의 한복판에 계셨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들은 중국으로 간도로 넘어가고 여기저기 러시아로 넘어가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다가 중앙아시아까지 넘어가는 이, 이 정말 어려운 역사의 흐름 속에 이 장군은 그들과 함께 있었던 면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홍보도 장군의 역사를 이렇게 정돈하시고 삶을 보실 때 저는 이제 장군의 삶을 통해서 어떤 점들이 교수님께 많이 다가왔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직 뭐 책이랍시고 이렇게 몇 권 쓰고 그랬지만 아직까지도 모자라고 부족한 게 너무 많고요. 또 자료도 아주 많이 미진하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제가 그동안 쭉 해왔던 일들이 뭔가 제대로 역사의 표면에서 조명받지 못한 것들, 소외된 존재들,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나 집중적 탐구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한 예를 들면은 맨 서두에 우리 김은교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백석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바로 그 분단 시대에 우리 민족 문학사에서 매몰되었던 시인,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시인, 고의로 망실되었던 시인, 그랬기 때문에 더 애정을 가지고 달려들게 되었고 하고 들어가 보니까 더더욱 아주 막 어마어마하게 막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풍성한 보물 덩어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늘 취미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옛날에 그 고음반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 식민지 시대에 발매되었던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 그 노래의 작사자들이 보면은 전부 시인이거나 극작가였거나 소설가였거나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굉장히 좋은 노래들이 그 안에서는 막 여러 편이 확인이 되고 하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야, 이걸 가지고 한번 좀 제대로 수집을 하고 논문을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마침내 단행본 책으로까지 이렇게 만들어내었던 그런 일도 있는데, 이 전부 그런 것도 전부 일종의 소외된 존재들, 제대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들, 그것에 대한 어떤 공부, 탐구심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홍범도 장군도 마찬가지죠.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졌고, 더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뭔가 어떤 그런 노력을 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하정 어머니, 예. 또, 아니, 질문보다는요, 네, 살짝 반성을 좀 했습니다. 제가 조금, 내가 이 강좌에 참여하는 게 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조금 약간 뒷걸음질 치던 시기였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 좀, 이게 사회적으로 좀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저런 공부는 그냥 그들만의 공부이지, 뭐, 나에게 그렇게 뭐, 이렇게 생활에 다가오지도 않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앞에 강의를 들으면서, 예, 제가 진심으로 반성을 한 게, 예. 내가 기억이라도 해줘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러시구나. 바르게 기억을 하고, 이거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권하고, 내가 할 수 예, 있는 일이 이거라도 해야지 내가 너무 게을렀구나 예, 예. 하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태 선생님, 이번에 영락 출판사에서 이렇게 윤동주 연구라는 책도 내시고, 윤동주 연구라고 김영태 선생님 박사 논문이신데, 윤동주 연구, 영락 출판사, 교사 연수할 때도 아마 만나셨을 텐데, 혹시 마지막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때 그때 강연을 들었었는데, 음, 연수 끝나고 이제 시험을 쳐야 돼서 문제를 내셨는데, 그때 재북신 관련 문제를 내셨어요. 근데 전체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가 대부분 다 잘 못 왜냐하면 이 재북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낯설어가지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너무 귀한 자료도 많고, 이게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특히 80년대 이전에는 전혀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거의 언급이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아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가 이렇게 폄하되고 비하되고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좀 분노가 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윤동주를 공부하면서 이쪽 중에 그 윤영춘이라는 형님이 계셨잖아요. 그 윤영춘 이 시집을 보면서 그 1954년에 서사시를 썼어요. 하늘은 안다. 아시죠? 하늘을 안다라는 그 서사시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이 봉오동 전투가 나오는데, 근데 54년이어서 이제 지금처럼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기는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팩트와 허구가 좀 섞여 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77년에 그 백향목이라는 시집에서 다시 좀 이렇게 역사적 사건과 다른 거는 개정하셔가지고 이제 다시 쓰시기도 하셨었는데, 그래서 오늘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지점 중에 하나가 서사시라는 장르였거든요. 당시에 그 윤영춘 선생님도 이렇게 서사시로 그 북간도의 15만 원 사건부터 해서 북간도 독립사를 그 서사시에 담으려고 하셨고,